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17강 대한제국 재발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참 바쁘시죠? 예, 바쁜데 네. 저만 안녕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가 워낙 인기인데요. 예. 네.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중학생 친구들까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네. 그다음에 또 82학번의 어머님께서 대자보를 붙이셨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대학가 운동권 학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신드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제사도 신드롬 한번 만들어봐야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안녕들 하십니까가요. 이게 철도 파업 때문에 또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시작이 됐죠. 코레일 여자 사장님이시던데 어머니의 심정으로 해고는 하지 않으시고 직위해제를 하셨다는데 어머니의 심정이 그런 것인지 전 알지 못합니다. 냉혹한 어머니시네요. 예.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도 좀 철도 파업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 철도 파업이 미 군정 시기에 있었거든요. 몇 년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1945년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네요. 예. 그러면 그때도 불법 파업이었나요? 불법 파업? 정치적인 입장.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인데 어찌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바로 이제 1945년 11월 5일인데요. 네. 이때면은 이제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남한에는 미군이 그다음에 또 북한에는 소련군이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매국노들이 처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국가 산업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인, 일본인이 아닌 푸른 눈의 미국인이 왔었던 것밖에는 다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민중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정부패 그다음에 또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민주노총과 비슷한 전국적인 노동자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그러면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세워졌던 노동조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평이 철도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이때는 시대의 모순이 급격하게 폭발했던 시기입니다. 광복은 되었지만 실제로 광복이 국민들, 우리 민중들, 조선 민중들의 생활과 제도, 사회 변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4대 매국 친일을 한 사람들은 건재하고 그렇죠. 통치 구조도 바로 일본군 순사 경찰 출신들이 통치 치안을 담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뀐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평의 총파업은 바로 반외세 그다음에 반민중적인 어떤 통치 질서, 사회 질서를 바꾸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진정한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2013년에 와서 똑같은 반외세 민중지향 이런 걸 외쳤으면 그대로 불법 집회됐겠네요. 불법 파업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1945년 11월 5일 날 전평이 바로 이제 결성이 되고요. 파업은
1946년 9월에 총파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와, 근데 뭐랄까요? 왠지 노동조합 이런 건 뭐 전태일 열사 이후에나 좀 생기고 노동운동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그 여성분이 최초의 고공농성 얘기도 그렇죠.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오래전에 우리 민중들이 그 이미 노동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깨어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지금 철도 파업도 파업이지만 이게 뭐 코레일만의 이제 코레일 사장 아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코레일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국토부 장관 우리 정부하고도 지금 깊이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KTX 즉 코레일을 민영화하게 되면 네네. 그 민영화를 허가하고 승인하는 사람 그 관련 부서가 바로 네. 국토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 국토부의 장관 서승환 장관. 네, 그렇죠. 이 사람도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왜 문제가 되나요? 제가 이제 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아버지인 서종철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승환 장관이 그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을 때 이제 신문 기사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아버지 서종철 씨가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였더라고요. 그런데 친일인명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서종철 씨, 서승환 장관의 아버지가 네네. 그 자발적으로 학도병에 입대를 했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발적 친일이다라고 하는 물증과 확증은 없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친일파다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해방 이후에는 일본군 장교가 이제 끝난 거죠. 네. 국방경비대, 국군의 전신이죠. 네.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남 하동 그 화개장터로 유명하죠. 그 인근의 야산에 중학생들이요? 중학생들 한 11명을 이제 모아놓고 자신이 차고 있던 일본도로 학생들의 목을 내려쳐 죽였습니다. 아니 왜요? 학생들을 죽인 이유는 빨갱이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보도연맹 사건, 그다음에 4.3 항쟁이 될 겁니다. 이후에 그 보도연맹 사건과 4.3 항쟁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그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종북으로 몰아서, 그들의 자식들까지.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서종철 씨가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군인이어서 이게 전쟁통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이들을 그냥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요. 그 한 학생은 또 살려둡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머리를 줄로 묶어서 등에 지고 내려오게 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건 너무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남아있는 친구들의 머리를 달고. 그 비슷한 게 그 뭐 이제 코발트 광산의 학살 현장이라든가 뭐 그 보도연맹 관련 사건들을 보면은요. 그 국가, 정부의 승인 또는 재판,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지는 지금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어요. 개봉이 됐다고 해야 되나? 영화관을 잡고 개봉을 한 건 아니라서 레드툼이라고요. 구자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저도 있는데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연맹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번쯤 찾아보고 기사나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곧 겨울방학입니다. 유명한 편의시설이 좋은 시설 좋은 극장 가서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영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 요즘 또 개봉하는 의미 있는 영화들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또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의 1년 선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5.16 군사반란, 5.16 쿠데타에 참여합니다.
직접 참여를. 예.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와.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네.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반공연맹. 예. 야, 참. 그렇죠. 그 젊은 시절부터 어린 중학생들 머리를 내리치고 빨갱이라고 하며 하셨던 분이니. 그리고 또 놀라운 짓을 합니다. 1975년 4월 9일이죠. 네. 지금은 무죄로 밝혀졌죠. 억울한 죽음, 인혁당 재건이 사건.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 바로 서종철 씨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국방부 장관 이걸로도 그냥 디엔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나라가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런 분의 아들이 지금 또 대를 이어 장관을 하시며 그것도 나라를 팔아먹는 철도 민영화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게 아우 정말 대를 이어 나라를 팔아 잡수시는군요. 거기다가 이게 또 이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시절에 네네.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 서종철의 부관으로 있었고요. 바로 그 전두환 노태우가 그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힘이 됐었던 조직이 바로 하나회라고 하는 군인사 조직 아닙니까? 이 군인사 조직 하나회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군사 독재 역사에 친일부터 시작해서 군사 독재 역사의 모든 곳에 그냥 이 족적을 남겨주셨던 분이군요. 예. 매국과 독재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와 네. 국가의 기간 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장관, 아들.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분들 장관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대한민국, 철도노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들 안녕하게 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미국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우리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참 찹찹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17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인물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 서승한의 아버지 서종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었다. 해방 후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에는 중학생 8명에서 10명을 자신이 직접 목을 쳐서 죽이고 한 학생을 살려 친구들의 머리들을 줄로 묶어서 등에 지고 내려오게 하였다. 그가 학생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이 이것이라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1975년 4월 9일 지금은 무죄로 확정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에 최종 서명하였다. 1. 철도노조 조합원 2.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 아로 조직원 4. 안녕 대자보 대학생 5. 빨갱이 자식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17강입니다. 대한제국 재발견편 함께 하실 텐데요. 사실 교과서에서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도요. 대한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한 꼭지를 따로 한 강의를 따로 낼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대화의 출발.
네. 자주적 근대화의 출발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대한제국 시기다. 네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시대적으로 어떤 시기에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 이렇게 또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3년 동안 유지되었다가 1910년 8월 29일.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우리가 그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겠죠. 네. 예. 아, 이때가 이제 고종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를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요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네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관파천 네네. 있었던 시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이 독립협회가 고종이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그 즈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간파천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제 아간파천이 1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되니까 바로 한반도에서는 조선에서는 일본보다는 러시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강화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서양 열강에 많은 우리나라의 이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뭐 운산, 금광, 채굴권. 운산, 금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금광산지였는데 러시아에서 미국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그 베베르 고무라 각서.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가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일 사이에 일어났던 이제 약속입니다. 비밀 약속인데요. 한국하고는 상관없이 조선하고 상관없이 그 바로 뭐냐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조선 주둔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나눠 먹자 이거군요. 예, 일본은 군대를 주둔하고 나머지 이런 뭐 채굴권 이런 건 러시아가 가져가고 뭐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인해서 대륙 진출의 발판, 그러니까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한반도 그다음에 또 만주, 중국 대륙까지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정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어떤 우월성, 정치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만주를 진출하겠다. 그리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래서 해군 기지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이익.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관계 속에서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좀 침탈해가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참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뭐 을미사변도 일어나고 온갖 의병들도 일어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대한제국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사실 교과서상으로 보면 대한제국을 좋게 평가하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것은 뭐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뭐 이런 외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손을 놓고 그냥 당하기만 당하고 이권들 다 뺏기고 뭐 이런 이미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강렬하게.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나라 특히 뭐 이 서구 열강들이며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멍청하고 약한 힘 약한 그렇죠, 무능하고 이런 좀 패배적인 생각이 많이 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고 언제 식민지 지배가 되었느냐? 뭐 가장 큰 나라가 인도지요. 인도는 1877년입니다. 인도 제국,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1886년. 그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1887년. 필리핀 1881년. 뭐 다 그래요. 근데 가장 늦게 식민지가 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가 됐는데요. 1904년입니다. 그럼 우리보다도 많이 이르네요. 우리나라가 1910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서양 열강과 제국주의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했었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냥 그저 손 놓고 넘어간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예, 저항을 했던 그나마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었던 나라가 바로 이제 태국인데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면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영국과 그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운데에 낀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태국은 경계선이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태국 국민들도 태국의 민중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태국 국민들의 저항, 자주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자주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후다. 대한제국이 최후다. 네, 사실 뭐 지난번에도 우리 다제사에서도 의병항쟁도 그렇고 굉장히 그 격렬한 이 저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사실 그건 그건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고종이 이 대한제국을 만든 고종이 그렇게 뭐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기존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우유부단하다, 뭐 그리고 또 외척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또 부패가 또 심하고 거기다가 뭐 고종이나 뭐 이 사이에서 흥선대원군 사이에서 어떻게도 못하고 좀 이렇게 힘없이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유부단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또 아내인 명성황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또 명성황후의 외척, 민비의 외척의 어떤 부정부패, 국정의 농단을 바로잡지 못했다. 그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같은 시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종 황제가 고종 임금이 집권하기 이전이 바로 세도 정치 기간 아닙니까? 1800년부터 1862년까지 60년 넘게 일어났습니다. 세도 정치. 그래서 뭐 탐관오리의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매간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경래난이라든가 진주밀란이라든가 엄청난 농민들의 봉기와 저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종 집권 시기에도 밀란과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기로 놓고 본다면 고종이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했었던 권력이었는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더 심했던 시기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거죠. 극심했었던 부정부패와 국민에 대한 민중들에 대한 수탈이 지금 그 고종대에 이르러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혁의 성과, 개혁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여기에도 일정한 부정부패와 탐관오리 수탈이 있었으므로 이 정부 또한 무능했던 정부다. 이전 정부와 다름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볼까요? 2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885년에 착공돼 1890년 준공되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이 세자와 함께 옮겨가 이듬해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황궁할 때까지 피신했던 곳이다. 6.25 전쟁 때 불타고 탑 부분과 지하 2층이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탑부만 남아있다. 탑의 동북쪽으로 지하실이 있는데 덕수궁까지 연결되었다. 1. 경향신문사 2. 민주노총 본부 3. 철도노조 지도부 4. 남대문 경찰서 5. 러시아 공사관 100% 다 잡지는 물론 못했겠지만 이게 한 번에 바꿔내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충분히 그걸 잡기 위한 노력이 고종 시절에 있었다라는 점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따져본다면 그 대한제국이 고종이 유능하고 유능한 임금이었고 자주적인 국가였다면 이익을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나라 딱 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명성황후는 아주 나쁜 여자여야 돼요. 나쁜 며느리.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종은 근대화의 노력도 못하는 게으르고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왕이어야 됐고 그 사람이 선포한 대한제국도 무능하고 보수적이고 과거회기적인 정부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본이 침략한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에이. 그래서 대한제국의 대척점에선 독립협회가 근대화, 자주화에 시민사회 건설에 노력한 단체고 집단이고 거기에 간부들이 근대화 사상가다라고 그 양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일본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 대한제국에 대한 초기의 평가는 바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왜 조선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었으므로 그 당시 역사적 그죠. 고려 말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 역성혁명의 정당성과 명분을 찾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료는 그 당시에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선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전후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이해도 하고요. 근데 이왕 할 거라면 그죠? 어차피 뭐 고종이 몇십 년 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선포를 하겠다고 했다면 뭐 좀 시대적으로 좀 분위기에 맞게 뭐 공화정이든지 뭔지 해도 좋을 텐데 왜 굳이 또 황제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렇죠. 좀 뭔가 좀 보수 회기적이고 다들 뭐 이렇게 여기 서구 열강이 뭐 근대화니 어쩌니 하는데 좀 보수로 오히려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지배자가 아니라 민중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외국의 모든 나라들은 서양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공화정인가? 왕이 없는가? 왕 있는 나라 굉장히 많죠. 뭐 그렇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를 나는 왕이 있는 나라를 얘기할 테니 너는 왕이 없는 나라를 얘기해라. 뭐 제가 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 입헌군주제 또는 왕정복고 자체가 근대화의 걸림돌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일면 맞지만 일면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을 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 빈부격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절대왕정의 그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민참정권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됐죠.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즉 앙시엠 레짐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 즉 신분제도, 그러니까 왕, 그다음에 성직자, 귀족, 그다음에 또 평민들, 그러니까 어떤 신분제적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비가 단두대 형장이 있어로 사라지면서 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공화정입니다.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여러 나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왕정복고,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런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독일 민족의 단일 국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왕이 없었죠. 네, 그죠. 왕이 없었으니까 대통령 중심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임기가 있는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보통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 프랑스의 그 사상가인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삼권 분립을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지면서 근대적인 시민체제가 완성되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 있는 서양 여러 나라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통치가 되는 나라가 있느냐. 처음에 그 나라들은 삼권 분립의 개념이 없었어요.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에도 삼권 분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그 양대 권력의 축이 네. 견제하면서 그러니까 뭐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렇죠.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독일 나라들이 각각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배 세력,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민 참여 계층, 그다음에 또 여러 다양한 뭐 그 상공업자라든가 그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타협하면 과정에서 이권 분립, 삼권 분립, 내각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 입헌군주제로 분화되고 조절이 됐었던 것이지 그것이 삼권 분립을 해야만 군주의 권한이 없어져야만 공화제가 만들어져야만 그것이 민주주의고 시민사회다, 근대사회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네네. 고종황제가 없으면 이 나라의 구심점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예. 군주제, 황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예. 이것이 무리한 것인가에 네. 대한 평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마다의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예.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고종이 없었으면 바로 그냥 일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을 건설하면서 네. 그때 시민 참여, 네. 시민 참여, 그 시민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네네. 그것은 이제 그 숙종 임금 때부터 영정시대로 내려오면서 개념이 바로 민국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백성이 바로 나라의 근본이고 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임금도 그 고종황제도 그 시민사회 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민공동회 예, 이런 걸. 독립협회로 예. 후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만민공동회, 예. 뭐 독립신문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왕궁 같은 경우, 궁궐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배산임수, 산 밑에 높다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게. 예. 예. 그다음에 또 시민들, 그 백성들, 민중들과 사는 곳과는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봉건 시대이기 때문에 길도 일자입니다. 궁궐을 중심으로 네. 쭉. 그런데 이 덕수궁 경운궁이라고 하죠. 네네. 덕수궁인데 덕수궁 앞에 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길 아닙니까? 네네. 일자 도로가 아니라 방사상으로 펼쳐진 도로입니다. 예, 거미줄 같이 그렇죠. 형태에 있는.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 만들어진 궁궐에 네. 국왕이 살면서 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구조화, 형상화한 거고요. 아, 이게 그러면 덕수궁이 고종 시절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거군요? 아니고요. 그 덕수궁은 그 세조 시절에 예전부터 예. 만들어져 있는 게 그또 이제 이어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3.1운동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파고다공원, 즉 탑골공원이죠. 예. 만민공동에서 종로, 즉 탑골공원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탑골공원은 원래 원각사라고 하는 세조 때 지어진 절인데요. 절터에 바로 공원, 근대적 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든 거죠. 모여서 일종의 이제 장을 만들어 준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만 뭐 시민사회 보십시오. 영국하고 그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시민사회였습니까? 겉으로만 시민사회였고 그 명예혁명,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는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지배층과 시민은 그렇죠. 부르주아들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네네. 농민들과 그 민중들은 노동자들은 대단히 고달픈 삶을 살았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하고는 당연히 이제 뭐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비교해 봤을 때 단순 비교를 할 수만은 없다. 그것도 기존의 바로 어제까지 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하는 것도 이건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때 예.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백성들과 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권력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서 보다 더 이걸 이 대한민국 흔들리는 대한제국을 새롭게 바꿔내려는 의지 자체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3번. 아관파천 이후 고종 황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하여 친일 관리 체포령을 내리면서 이것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목을 베어 바치라
하였다.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 철도노조 지도부. 2. 촛불 집회 참가자. 3. 루돌프. 4. 정의구현사재단. 5. 친일 매국노.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의지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또 대한제국 특히나 고종을 평가할 때 너무 외제 의존적이지 않나.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뭐 거의 풍전등화 여기서 후불면 흔들리고 저기서 후불면 흔들리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하면 여기다가 붙어서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아관파천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힘없는 거 아니냐. 우리 내실은 다지지 못하고 차라리 뭐 우리가 좀 국방을 좀 키우든가 그건 안 하고 너무 밖에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이것만 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그 조선, 대한제국의 상황이라는 게 고종의 무능, 고종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 세도 정치 이후부터 누적되었었던 그 모순이 폭발되는 시기였고 그것이 외세의 침탈, 침략, 제국주의의 침략과 결부되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시기에 외세 의존적이었느냐?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맞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관파천 전후로 해서 러시아에 밀사를 보냅니다. 그 러시아 황제에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니 러시아와 조선이 힘을 합쳐 일본을 몰아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협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권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방, 군사적인 노력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국내부, 원수부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 국내부는 왕실사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원수부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공군은 없었잖아요. 육군과 해군을 통합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시위대, 그 다음에 또 지방에는 진위대를 두게 되는 거죠. 이 인원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단으로, 총기를 탄약고에서 무기창고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때 가져간 소총이 5만 정입니다. 고종은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유해야 외세 침략으로부터 일제의 수탈로부터 국권을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군비를 확창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화물선으로 쓰던 배를 수입을 해서 인도받아서 군함으로 개조를 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해군도 만들고 해군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시위대, 진위대. 군도 개편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요? 가 생깁니다. 고종 시절에. 그렇습니다. 와. 이게 참, 바로 강화도에, 1893년입니다. 최초의 해군사관학교가 강화도 갑곶진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896년 5월까지 유지가 되는데, 영국인 코렐 대위와 그다음에 허치슨 하사관은, 강화도 2년 계약을 맺고, 근대적인 군사교육, 160명의 해군사관생도를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이게, 해군 사관학교도 만들고 군함까지 들여오고 뭐 소총 5만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일본이며 세계적으로 침탈이 어마어마했던 상황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하셨을까요? 또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부정부패했다. 서양의 이권을 팔아넘기면서 자신의 부정한 재산만 쌓아놨다. 그러니까요. 봐라. 그 상해에 있는 외국은행에 엄청난 양의 비자금을 숨겨놓지 않았느냐. 실제로 돈이 맞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열강에 이권을 이제 넘겨줄 때는요. 그 이익의
25%를 국내부에서 왕실 재산으로 네네. 이제 비자금으로 예. 받습니다. 그리고 서양 은행이죠. 그 상해에 있는 은행에는 네네. 왕실 재산이라고 고종 황제의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재산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군함을 사는데 이 군함 같은 경우에 얼마였냐면은요. 이 군함이 원래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일본으로 화물선으로 네. 팔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개조해서 이제 군함으로 예. 만드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배에 이렇게 군함 이런 건 한 척당 돈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일본 돈 55만 엔. 55만 엔? 예, 그 다음에 예. 그런 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만 엔,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10만 엔인데, 그 당시 1903년에 대한제국의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방 예산은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4분의 1.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들여서 군함을 확보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자주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골공원을 짓는다거나 예. 그리고 탑골공원을 짓고 그 다음에 전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차면 그게 이렇게 길 위로 다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일제강점기 뭐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전차가 나오죠. 한 칸만 이렇게 다니는 그렇죠. 한 칸, 두 칸. 그런데 이 전차 같은 경우는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3년 빨리. 오, 정말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입니다. 야.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전차를 설치합니다. 의외네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차 타는데 정신 팔리다가 가산, 재산 탕진한다. 워낙 신기한, 그때만 해도 워낙 신기했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네. 서양 사람들도 전차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독립신문이라는 게 신문들을 보면 네. 아시게 돼요. 그 노래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제국이 시대에 뒤처져 있고 근대화를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차야 뭐 상징적인 거 아니냐. 그 시민들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전차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회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회사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네. 전차를 운행하게 되는데 전차가 밤에는 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밤에 남는 전기는 바로 가로등, 정동, 종로, 네. 진고개가 이제 오늘날의 명동되는데요. 네네. 불을 밝혔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성의 시민들이 근대 수도의 시민들이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 전기를 만들고 전차를 들여오고 하는 돈이 다 고종이 몰래 해외은행 이런 곳에 뒀던 그 비밀은행에서 그렇죠. 나온 거란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식산흥업정책. 네. 산은 이제 산업이고요. 예. 식사는 뭐 식목일 할 때, 나무를 기른다 할 때 식이고요. 그래서 흥하게 한다. 사업을.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하겠다. 경제 발전을 시키고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구강주도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경제 개발 정책을 만든 거군요. 그것이 민중들의 선택이 아니라 국왕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평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회사만 만들어졌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각급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이제 전차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철도 부설도 일제에서 막 그 준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립 나경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철도과, 공업전수과를 만들고요. 뭐 사립 철도학교도 만듭니다. 네네. 그다음에 뭐 상업학교도 만들고요. 그래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루겠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타났는데요. 네네. 1894년에 종로에 서울에 회사가 5개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네. 5개밖에 없는 기업이 10년 후인 1904년에 222개, 즉 4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근대화, 개혁의 추진의 성과들이 불과 3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마치 고종이 혼자서 호의호식하려고 비자금을 챙겼다라고 의심케 했던 그 돈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비자금을 챙기고 그다음에 부정축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임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회사 사장은 개인을 위해서 내 회사예요. 네. 그러면 내 거니까 네네. 부정축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회사 돈이 내 돈이니까요. 그런데 대기업의 CEO들이 부정축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기도 하지만 네. 이사회에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네. 그 100%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부 관리들이 부정부패하는 것, 네.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하는 것 뭡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가 조선의 왕인데 왕이 부정부패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사치와 향락을 즐긴 왕이 있었기는 했죠. 일부러 재산을 축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종 황제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는 말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은 거리에 가로등을 놓고 학교를 세우고 전차를 다니게 하고 우리 군함을 만들고 해군사관학교 만들고 이런 일에 쓰였다는 게 저 소름이 돋네요, 갑자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아무리 이제 일본이 물론 이제 이런 평가를 못하게 막기도 했겠지만 좀 이렇게 드러나게 좀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좀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도록 왜 이렇게 밀실에서 혼자서 몰래 고민하고 몰래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긴 하는 건데. 네네. 자, 우리 좀 거슬러 가서 대한제국 선포 직전에 아간파천.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예. 명송황후도 살해되고. 그렇죠. 이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고종 황제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잘 보시면은 아간파천 시기에 아간파천 하자마자 네. 바로 고종 황제, 고종 임금이죠. 그 당시는 네. 고종 임금이 가장 첫 명령, 가장 먼저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친일 내각을 청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관료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랬구나. 뭐라고 하냐면 친일 관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즉시 목을 베어 바쳐라. 이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협회에서 고종 임금의 환궁을 요구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했다. 네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아간파천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죽을지도 모르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발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춘생문 사건 일고 나서 명성황후가 살해됐지 않습니까? 환궁을 합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독립협회는 대부분 일본인에게 일본 공사, 일본에 매수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환궁을 요구합니다. 그게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만 그렇고요. 대다수는 환궁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다수 상소문이라든가 민중들은. 4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1902년 6월 고종 황제는 황제 직속의 비밀 정보기관을 창설하였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도서로 소장되어 있는 제국 ing문사 비보 장정에 따르면 통신사를 가장한 황제 직속의 이 국가정보기관은 한성에 본사를 두고 61명의 통신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경, 오사카, 나가사키, 북경, 상해, 해삼이, 여순 등지에 상주하는 외국 통신원도 9인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4명의 비밀요원을 파견해 일본 정부의 정책, 군부대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첩보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고종 황제가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보내는 비밀 친서들은 이들 요원들의 손을 거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2. SM 엔터테인먼트 3. 궁정동 비밀요정 4. 새정치 추진위원회 5. 제국 ing문사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네요. 네. 이게 참, 일본에서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제 식민지 사관, 이런 것이, 우리 덕분에
그래도 그렇죠. 근대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가 최초로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제는 대한제국이 명성황후가 그다음에 또 조선의 민중들이 무지해야 돼요. 무능해야 돼요. 그쵸. 게을러야 되고 병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대화를 시켜줄 식민지 침탈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한제국이 무능했을 때, 고종이 무능했을 때, 명성황후가 나쁜 며느리였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관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움이 큰데요. 지금 이제 고종이 한 13년 정도 이렇게 그렇죠. 대한제국 선포하고 한 10년 정도. 10년 그다음에 정도. 이제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됐죠. 하시게 되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고종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폐위가 되는 것은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에 수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모든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권이 피탈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지금의 중명전 고종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지하에는 미로와 같은 그래서 비밀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ing문사의 정보원을 만난다거나 그래서 밀담을 나누어서 비밀스럽게 지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 분을 오라고 하죠. 바로 이준, 이휘종, 이상설. 헤이그 특사. 맞습니다. 만국평화회의, 세계 만국평화회의는 두 차례 열리게 되는데요. 1차는 파쇼다 사건입니다. 이 파쇼다 사건은 1차 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가속화하다가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가 일어나고 2차 때 이제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가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가야 되니까 그죠. 열흘 정도 늦게 도착하십니다. 둘러 이렇게 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입장을 못하는 거죠. 초청장이 없다는 이유로. 초청장이 왜 없어요? 초청장이 없다라는 건 초청을 안 받았거나 초청장을 잃어버렸거나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초청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명단에는 대한제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여러 가지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조선을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제 명부에서 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만국평화회의에서 의장인 나라가 러시아였던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 국가가 러시아였는데 그래서 열흘 늦게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장 참석을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러시아는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았는데 정중히 거부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정말 힘들게 가셨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면담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절망감이 어떠셨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준 선생님께서는 그 울분을 못 이기시고 끝내 헤이그에서 순국을 하게 되시는 거죠. 참 고종 황제로서도 사실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오늘 짚어본 내용에서 보면 얼마나 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투에 오셨는지를 잘 이제 배웠는데요. 이런 과정만 봐도 헤이그 특사를 보내시는 동안에 그 헤이그 특사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정말 애를 써서 보내셨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의 강압에 강제 퇴위하시게 됩니다. 근데 참 지들이 뭔데?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요, 그 황제 자리는 순종에게 아들인 순종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승하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요 승하하셨을 때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종의 독살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죠. 근데 폐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돌아가셔서 더욱더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제 태왕이었죠. 순종 황제가 현직 황제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의 병사가 이제 위중해집니다. 네. 그랬더니 그날 그 당직자였던 이완용이 하필 또 이완용이에요. 궁중에 나인들을 시켜서 고종에게 식혜를 올립니다. 아, 식혜를? 예. 근데 식혜를 마신 후 복통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죠. 식혜를 마시고 나서 바로 복통으로 돌아가신다. 예. 이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당직자가 또 이완용이고. 그러니까요. 그 이완용이 시켰어. 예. 당시에 네. 매일신보에서는 일제의에서 네. 매일신보에서는 고종이 뇌일혈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 뇌에 뭐라 그럴까요? 출혈이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급소했는데 식혜를 마시는 복통으로 근데 뇌일혈이다. 보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사인 규명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고종 황제에게 식혜를 대령했던 나인들 2명이 있었습니다. 2명도 중요한 증인이네요. 예, 잇따라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 근데 그 사망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왜요? 감기로 사망하고 심한 기침으로 사망을 합니다. 왜요? 그게 심한 기침과 감기로 사망을 해요. 둘 다. 예. 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한 나라의 국모 황후를 살해한 자들이 네. 고종 황제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황제도 아니었죠. 그렇죠. 가만히 놔두었을 리가 없죠. 그것도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지키고자 애썼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일본으로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 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국모와 그 국왕까지도 다 동시에 잃은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확증, 물증은 없지만 충분히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가 충분하지요. 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 번 없고 또 오히려 그들을 수호하는 혹은 옹호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순종 황제도 곧 이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 이렇게 비운에 네. 이제 승하하게 되니까 네네. 순종도 거의 무기력하게 그렇죠. 거의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예, 그러다 1910년 경술년이죠. 경술국치 한국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는 일제 병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순종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왕족이 2명이 있습니다. 왕족이요? 예. 고종 황제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종이 이제 황제가 됐고요. 그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2명만 말씀드리면 의친왕, 영친왕이 있습니다. 의친왕과 영친왕. 예. 의친왕은 고종의 5째 아들. 그다음에 영친왕은 7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순종 황제도 이제 병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그렇게 되면 왕위 계승 서열상 5째 아들인 의친왕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7번째 아들인 영친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5번째 아들인 의친왕 대동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대동단이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농 김가진 선생 한일병합 때 일제로부터 그 자기로 수여받고 훈장까지 받은 예. 근데 훈장과 자기를 반납하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셔서 김구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평생을 조국 광복에 헌신하신 분인데요. 그때 대동단 총재가 김가진 선생님이에요. 네네. 근데 이 김가진 선생님의 대동단과 힘을 합쳐서 임시정부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탈출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으면 그렇죠. 뭘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예 탈출을 하려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족 중에서 유일하게 항일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인물 의친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외로 탈출하다가 단둥 그러니까 압록강 지나서 거기에서 일제에 의해서 체포가 당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일제는 일본으로 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끝내 거부하시고 끝까지 항일, 배일 의식을 정신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순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는 어려웠겠죠. 예, 일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돼야 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된 사람이 7번째 아들인 영친왕입니다. 이분은 친일인가요? 어린 시절에 예. 어린 시절에 이제 일본으로 강제로 이제 가게 되죠. 네네. 어린 시절에 일본을 갔으니까 이것은 뭐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조선 황족의 후예로서 네. 책임감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친왕의 후견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육군 유년학교, 그러니까 소년 군사학교 정도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인 왕족이었던 마사코, 즉 이방자 여사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거의 뭐 일본인이 되어가네요, 점점. 그렇죠. 그리고 일본 육군 장교로 1940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육군 중장, 별이 3개죠. 육군 중장이 되고요. 1943년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일본 제1항공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복무를 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2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일본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아니, 패망했는데 왜 일본 국적을 취득을 해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친일의 행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이승만 정부는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일본에 대한 강력한 반일 의식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불구하고 귀국을 하죠, 한국에. 어떻게, 왜 그런가요? 일본과 굉장히 친했었던, 일본 이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즉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다음 해인 1962년에 네네. 한국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이 되고 귀국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참, 일본인도 아니고요, 이건. 네, 글쎄, 일본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거의 마지막 남은 왕족이셨는데, 이런 분이 대놓고 또 친일을 하시고, 그래서 조국으로부터, 이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누구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참, 네, 그러네요. 답답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네. 고종황제에 대해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 책임을 고종황제에게만 지울 수 있을 것인가? 고종황제가 조국의 대한민국, 조선의 자주적이고 네. 근대적인 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었던 것은 네. 우리가 덮어도 되는 것인가? 네. 이것은 누구의 주장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신의 역할, 책임, 다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네. 부릅뜨고 바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교과서에서만 보던 대한제국을 새롭게 만난 기분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듣는 내내 뭔가 소름 돋고 짜릿하고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잠깐 들어도 흥분케 하는 대한제국이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노력했던 그 의지 그대로를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얼마나 지금의 대한민국이 달라져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고도 그리고 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17강 마무리 대한제국 재발견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잠깐 해주신다면. 예,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네. 미국인 헐버트 네. 예, 책 중 일부 내용을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예.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헐버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1904년 현재 성취된 것만 보더라도 대한제국이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열강이 대한제국을 강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대한제국 그 잠깐 동안의 시기 3, 4년에 이루어진 개혁과 네. 자유적인 근대화를 네. 통해서
조선은 한 단계 근대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거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죠. 네. 오늘 제17강 대한제국 재발견 편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